야, 벌써 12시, 이게 아니고, 벌써 2019년 3월 27일, 와, 3월달 거의 끝자락으로 들어서고 있네요. 와, 이게 뭐, 세월이 그냥 화살처럼 그냥 날아가고 있네요. 화살처럼. 저만 이렇게 빨리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요즘 너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월 말이고, 이제 3일만 지나면 4월 달이 되고, 또 새로운 4월 달을 또 다시 준비하는, 새로운 달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왔는데, 그 시점 가기 바로 직전에 제가 오늘 정책자금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네요. 네, 오늘 방송 우리 팬님들 많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이원님들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자,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34번째 전략입니다. 재광 거는 전략. 34번째 전략. 자, 재광 거는 전략. 이거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좀 오늘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소기업이란 중기업과 소기업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 등 이렇게 영리법인과 개인 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과 개인 사업자,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기업과 소기업 통칭하는 중소기업. 네. 자, 다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기업의 외형적 판단 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 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자, 기업 규모 기준도 있는데, 기업의 외형적 판단 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 총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업종별 규모 기준을 보면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소기업 규모 기준, 오늘 발음 되게 어렵네. 규모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 3, 이렇게 해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것, 이게 업종별 규모 기준이고요. 상한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일 것. 한편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발음이 이 발음이 제가 여태까지 했던 발음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규모. 주모도 아니고 규모인데 참 어렵네.
발음이 어렵네요.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및 채무 보증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외국 법인 포함 비영리 법인 제외,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은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연합회 등은 관계기업 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죠? 자, 이제부터는 소상공인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구분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가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만 구분하게 되는데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즉 9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조,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즉 9인 이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5명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자, 이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종을 특별히 소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소상공인들만 이하는 정부 지원 제도와 정책자금, 예를 들어 소상공인 특화자금, 소공인 기술가치 향상 기술개발 사업 등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 가운데 별풍선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쪽이네. 이게 잘 안 맞네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이렇게 돼야 되네. 오늘 이게 왜 하나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더 낫네, 그죠? 하여튼,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만 구분하게 되는데,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즉 9인 이하의 경우에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그의 업종은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우리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이 넘으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상시 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20인이 넘는 거 기준을 볼 때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그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물론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과 등기 임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이 넘는지 안 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명이 넘는 제조업종의 중소기업도 의외로 소상공인, 즉 소공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의 구분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냐 10인 미만이냐에 따라 구분할 때 그 기준을 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을 우리 코테라에서는
제광거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광거는 참 쉽죠? 안 쉽나요? 제광거는 내용은 되게 많은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핵심은 5인 미만, 10인 미만으로 구분하는 제광거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술 개발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변화도를 찾아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만 잘 이해하신다면 기술 개발의 필요성, 이 중요성을 작성하거나 신제품의 브레인스토밍에 있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임을 자신합니다. 자, 금주의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34번째 전략, 제광건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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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잔, 짠! 자, 2019년도 재도전 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자, 재도전 특별자금. 앞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올라온 자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 사이트가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 성공보수, 서류 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고 제3자, 브로커 등 부당 개입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 기업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한 등을 받을 경우 즉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안내장이 떴는데 사실 모든 융자나 이런 자금들의 알선 수수료 받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대상은 다음 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가를 빌미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행 자체, 절차, 사업계획서 모든 것들을 다 몰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국기술개발협회로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자, 신청 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자, 저신용 등급자 7등, CB 7에서 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CB 7에서 10등급인데 사업성이 우수하답니다. 사업성이 우수한 게 어떤 걸까요? 하여튼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출 신청 시점, 조회한 나이스 평가 정보, 개인 신용 등급 적용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비영리 개인 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그래서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자. 상시 근로자 수 아까 5명 미만, 재광거는 10명 미만 말씀드렸죠. 자, 정책자금 지원제 업종이 아닐 것.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자, 신청 가능 자격. 한 개 대표 기업, 개인 사업자 1인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 기업, 대표 사업자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대표자 1인, 2인 이상의 공동 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단, 법인 사업자는 공동 대표이사 모두의 연설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자,
지원 규모 총 100억 원, 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하고요. 당해년도 정책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접수 기간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지원 범위는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출금리 고정금리 4.0%고 기업당 1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한도 운영 방법, 동일 업체당 최대 한도, 동일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지원 잔액 최대 한도는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 원,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도전 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 잔액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 이하인 분 대출해드립니다. 대출 기간은 8년 이내, 거치 기간 3년 포함해서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8년 이내, 거치 기간 3년 포함해서 거치 기간이 3년이면은 이제 원금 분할은 이제 4년 때부터 해서 이제 나머지 5년 동안 이제 원금 균등 분할이 되겠죠. 전액 또는 일부 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 부침 참조하고 지원 방법은 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가 됩니다. 기타 고용창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운산 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며 평가 시 우대하고 대출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고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 위임 내용 포함해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명서 지참해서 대리 신청 서류 제출을 가능하나 향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 조사 시 정상 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전 자가 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여부 판단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 제출 서류는 참조하시면 되고 세무회계 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 이런 거 참조하시고 세무회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가능 서류 표준 재무제표 증명, 사업자 등록증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납세 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회계 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 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한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중소기업 통합 콘센터 1357 이것 때문에 지금 1357 전화가 불이 나가지고 전화 상담 받기 어려워요. 지금 현재 어쨌든 오늘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간거는 소상공인 그리고 제도전 특별자금 이렇게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 하네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안내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온라인 신청 안내는 다음 시간에 갈 거고요.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입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일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온라인 신청 안내로 세 가지 테마로 해서 제가 일반사항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까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온라인 신청 안내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사항 안내. 자, 추진 체계는 사업 총괄은 중소벤처기업부, 이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총괄이 될 거고요. 으악, 별풍선! 으악!
한 방에 막 28개, 1개, 10개, 28개. 어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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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많이 벌어서 당구다이 하나, 당구다이라네, 자꾸. 당구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당구대 사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올해 지나고 내년이면 살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관리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여기 이제 관리기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관기관은 이제 우리 중소기업 등 이제 과제 책임자, 이쪽이 주관기관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기업하고 위탁연구기관들이 있을 거고,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나 제재조치위원회를 관리하는 그 전문기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진 체계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 체계에서 추진 절차를 보면은 이제 사업 계획을 공고를 할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기관은 이제 과제 신청을 하게 될 거고, 서면평가 전문기관에서 아까 전문기관 어디라 그랬어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 제재조치위원회 있다 그랬잖아요. 자,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제재조치위원회도 같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면평가를 하게 되고 현장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인데 이제 관리기관에서 하게 되고, 관리기관 어디라 그랬어요? 관리기관? 자, 관리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면평가 전문기관 다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이쪽에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면평가가 끝나면 신규 과제 선정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협약 체결을 할 거고, 다 전문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진도점검은 관리기관에서 합니다. 진도점검은. 그리고 최종평가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를 하게 되고, 사업화 달성 역시도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선정 절차 이제 앞에 이제 진행 절차, 추진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선정 절차는 1단계는 서면 평가 먼저 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겠죠. 자, 서면 평가 전문기관에서 일부 사업은 온라인 평가로 진행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온라인 평가로 진행합니다. 서면 평가.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현장평가 조사합니다. 현장평가 조사도 하고 현장조사.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하는데 현장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현장조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청기업의 신청 자격, 기술개발 능력, 사업화 능력, 과제 중복성, 수출 실적, 고용 실적, 고용 유지 방안, 내일 채용 공제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면평가 진행을 합니다. 전문기관. 현장 조사 결과 사업계획서 및 과제 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합니다. 자, 발표는 30분, 질의응답 30분. 원래는 20분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종합평점 대면평가 점수 플러스 가점, 감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대면평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지금 우리 협회에 서면평가 통과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꽤 있어서 그 기업들이 다음 주에 대면평가 리허설을 저희 협회에서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대면평가의 중요성들, 그 다음에 Q&A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한번 볼게요. 자, 기초연구 단계, 실험 및 시작품 단계, 실용화 및 사업화 단계,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이런 지원 범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업계획서 보면은 기술성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작성할 때 개발 대상 기술의 기본 개념 등을 제시하고 기술 개발 현황, 문제점 등과 전망 등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의 독창성 및 차별성은 기술 대상
개발 대상 기술의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을 기존 기술 및 세계 수준과 비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은 제한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수행 기간의 선행 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등을 작성을 하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확보 회피 방안에 대해서 제한한 기술 제품과 관련 있는 국내 기관 기업의 지적재산권 현황을 작성하고 핵심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유사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피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 검수 내용으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적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에 대해서. 자, 그리고 기술 유출 방지 대책, 이것 역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 방지 대책은 R&D 산출물, 사업 계획서, 최종 보고서, 연구 노트, 실험 데이터, 디자인, 설계도, 기타 결과물 등에 대해서 무단 복제, 외부 유출 등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D 산출물은 이렇게 무단 복제, 외부 유출 등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기술 개발 최종 목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결과물, 제품, 기술 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적용 분야, 적용 기술, 주요 성능 등을 제시를 하는데 요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 이거 작성을 하고 세계 수준은 이런데 우리는 이러이런 수준으로 할 거고 평가 기간은 이러이러하다. 작성을 해놨는데 대면 평가할 때 우리는 세계 수준은 이런데 우리 수준은 여기까지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술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를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능 지표 및 목표를 작성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대면 평가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측정 방법, 정밀도, 해수율, 열효율, 인장 강도, 내충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할 거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성할 대상이 없는 경우는 수요처의 요구 수준 등 타당한 수준을 제시하고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공인 인증 시험, 외부 기관 의뢰, 수요 기업 평가 중 하나를 기재하되 모두 불가한 경우에는 한 해 수행 기간 자체 평가로 기재하고 사유 명시하면 됩니다. 자체 평가 수행 시 측정 규격, 표준 규정, 매뉴얼 등은 측정 환경 등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 분명히 발생합니다. 오늘 제 멘티 기업도 이런 질문이 왔는데 제가 이 답변을 알았네요. 지금 알았습니다. 자, 기술 개발 내용, 최종 목표 및 주요 성능 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 방법,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작성을 하고 12개월 이상인 과제 신청 시 1, 2차 년도 구분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수행 기간, 주관 기간, 참여 기간, 공동 개발 기간, 이탁 연구 기간 별 기술 개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안한 과제와 관련된 기확보한 기술 제시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수행 기간별 업무 분장, 주간 기간, 공동 개발 기간, 참여 기업, 위탁 연구 기간, 수요처, 외주 용역 처리 이것들에 대해서 해당할 때 담당 기술 개발 내용 및 각 수행 기간별 기술 개발 비중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간 기간의 경우 기술 개발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른 기간이 기술 개발 비중이 50% 넘어가 버리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부 추진 일정, 기술 개발 내용, 개발 담당 기간, 소요 기간에 대해서 연차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는데 기술 개발 내용에서 기술한 것과 일치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인력, 주요 기관의 과제 책임자, 핵심 개발자 작성을 하면 되고요.
참여기업의 과제 책임자 포함하고 제한한 과제와 경력사항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 구입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고 나중에 우리 협회 전문위원들한테 여쭤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 등이 보유한 또는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와 신규 확보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연구시설은 비목별 소요 명세와 일치하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는 별제 연구시설 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미제출 시 해당 기구 구매가 불인정됩니다. 그리고 임차를 우선 고려하고 임차가 어려울 경우 신규 구입을 하면 됩니다. 자, 파트 2 사업화 목표. 사업화 목표는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기술 개발의 사업화 성과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서 선정 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 납부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항목별 작성하면 되고요. 자,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가 이러이러하다. 뭐 예상 총 매출액 등 사업화 목표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항목별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화 실적, 최근 5년 이내 주간기업의 사업화 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제시를 하면 되고요. 실제 판매되고 있는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국내 시장 규모는 객관성 있는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 대상의 기술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시장 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관련 사례, 소비자 조사 결과, 보도자료 등 시장 규모를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제품 양산화 및 판로 개척, 주요 기술 및 기능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 서비스 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 과정을 제시하면 됩니다. 양산은 제품화 이후 양산 계획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판로 개척은 양산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 그 다음에 수합 분석을 통해서 제품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차별성을 제시해주면 되고요. 국내 주요처 판매 현황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및 판매 계획도 맞춰서 우리 기술에 맞게끔 작성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 실제 내용들 다 나와 있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계획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실제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고 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우리 협회에 초안 검수를 의뢰를 하면 우리 협회 전문위원단들이 초안 검수를 해드리고 초안 검수 끝난 걸 가지고 최종 검수를 받고 최종 검수 끝난 걸 가지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협회의 사업계획서 진행하는 플로우입니다. 어휴, 별풍당당님 별풍선을 그냥 마구마구 쏴주셨네요. 배트맨 감사합니다. 아유, 별풍선을 그냥 마구마구 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금주의 유용한 팁,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안내에 대해서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요 사항 요약을 하면 기술 지원 수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도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수입 대체, 외국 제품,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사전 준비성, 기초 실험 결과, 시료 확보 및 분석 자료, 기술 개발 관련 인력, 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여부,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목표,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요.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제시하고 수출 및 고용 계획을 제시하면 사업계획서 반 이상은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회 검수를 받으면 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탑5, 경상북도 가볼 만한 곳 5. 오늘 이상하게 저 내용이 좀 길었나봐요. 그죠?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울릉도와 독도, 경상북도. 와, 저는 울릉도하고 독도가 경상북도인지 몰랐어요. 아, 바보 같다. 경상남도로 착각을 했어. 이 바닷가다 보니까 남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상북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교통이 불편하고 날씨 탓에 약속된 날짜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 여행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도 가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신비의 섬 울릉도는 수천 년 오래된 원시림과 풍광이 잘 보존되어 있어 도시 사람들에게는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울릉도를 대표하는 비경으로 저동항의 촛대암, 부속섬인 관음도, 대풍감과 삼선암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삼선볶음밥 먹었는데 삼선암이 되네. 이선볶음밥은 안 된다고 우리 조이 형께서 삼선볶음밥 먹자고 했네요. 자,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으로 두 개의 바위섬과 주변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저 2000m에서 솟아오른 용암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됐다고 합니다.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거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매칭이 되는 거지. 울릉도 독도가 경상북도인데 참 바보 같아. 노래도 있는데 그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예요? 남면도동 1번지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진흥왕 18년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자, 경주 불국사. 여기는 우리 아들하고 한번 갔다 왔네요. 참, 울릉도 얘기 중에, 울릉도에 조만간에 호텔이 하나 생길 건데, 그 호텔은 제 친구가 호텔 운영사를 할 거고요. 저는 거기에서, 뭘 할 겁니다. 울릉도 호텔 생기면, 2020년도에는 또 비행장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생기고 비행장 생기면 그때 갈래요. 저는 배 타고 안 갈래요. 자, 두 번째 가볼 만한 곳. 경주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여기는, 우리 아들 그 교육차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불국사는 사실 불교 교리의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성화된 건축물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오한 불교 사상과 예술가들의 혼이 독특한 형태로 남아있어 아시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건축미를 자랑하는 불국사. 와, 제가 여기 새벽에 갔는데,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가니까 너무너무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그 풍광을 봤고요. 너무 좋았어요. 초가을이었으니까 거의 여름 끝자락 초가을이다 보니까, 6시 정도 되니까 환해가지고 갔는데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석굴암은 통일신라 시대 전성기의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데 제가 갔을 때는 석굴암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림이 많이 이쁘지 않게 사진 찍혔네요. 자, 석굴 건축과 불교 미술의 최고의 정치이며 대표적인 불상은 백색 화강암을 이용해 석굴을 완성해 본전부린 석가 열애불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석굴암에 이거 여기를 뭐라 그러죠?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불상에 하여튼 네. 그리고 청송의 주황산 청송하면 교도소가 생각나나요? 여기를 맞박이라고 하나요? 그래요. 맞박에 다이아몬드가 박혔나요? 자, 청송하면 교도소가 생각이 나네. 청송교도소. 자, 주황산은 우리나라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북 제1의 명산이라고 합니다. 와, 산세가 뭐 예술이네, 아주. 산의 모습이 마치 돌로 병풍을 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석병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면 석병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청송 주황산은 주산지와 주방계곡을 비롯한 지질명소가 많은 청송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네, 감호소. 주황산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천년고찰인 대전사를 비롯한 사찰과 아름다운 계곡, 폭포와 굴이 있으며 공원 내에 아름다운 주산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주황산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사찰이 사실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찰이 다 저 깊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찰이 있는 자리들이 사실 명당 자리들이 많아요. 명당 자리들이. 네, 하여튼 네. 숭유업부 사상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안동 하회마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안동 다녀왔는데 이 하회마을을 못 다녀온 게 참 아쉽네요. 안동시 하회마을은 민속적 전통과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하회마을에는 양반과 서민이 살던 127개 가옥 중 12개가 보물 및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된 외에 하회탈, 하회별신굿 탈놀이, 선유줄 불놀이가 전승되었습니다. 이 하회탈을 보면 그때 영화에서 한번 나왔는데 야, 너 하회탈이 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야, 거기가 대마밭에서 대마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이게 실제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영화도 지금은 잘리지를 않고 영화가 상영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제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이탈이 그렇게 웃는 모습이 원래 대마초를 피면은 그렇게 웃는 모습들이 많아요, 원래. 그래서 하이탈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 때 명재상 유성룡과 그 형인 유은룡, 아들인 유진 등을 배출해낸 풍산유 씨가 600여 년 동안 일가를 이루은 집성촌입니다. 하회마을의 이름 뜻은 낙동강이 1월산 지맥인 남산 부용대와 하산 사이를 S자로 휘감고 흐른다고 해서 생긴 지명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강물이 휘돌아간다고 해서 물돌이 마을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물돌이 마을. 자, 포항은 많이 가봤죠. 포항에 또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고, 포항 제철소가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 포항 운하는 제가 못 가봤는데, 포항 운하는 경북도 경주와 품고 흐르는 형산강 63km의 물줄기 형상으로 남한에서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 중 가장 크다고 하네요. 포항 운하를 지나는 유람선 여행, 포항 크루즈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앙증맞게 귀여운 크루즈를 타고 포항 운하 여행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긴 합니다. 저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포항 운하 근처에는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 죽도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못 가봤어요. 저는 맛도 보고 멋도 보고 포항 운하 여행을 즐겨보세요. 포항만 해도 사실 볼거리 먹거리가 참 많죠. 그리고 포항에 제가 이제 아시는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국가 재난지역. 네, 포항 재난지역이 안 될 걸 그냥 재난지역이 돼버려서 어쨌든 자 오늘 경상북도 가볼 만한 곳 여기까지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노래 생략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정책자금 송은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광고 시간에 정책자금송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 둥실 두둥실 두리두리 둥실 두둥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루와 둥실 두둥실 두리두리 둥실 코테라 아싸 잘 넘어간다. 자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자 2019년도 제4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 기간은 2019년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기간은 금일부터 2019년 4월 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이거와 더불어서 2시간 만에 배우는 실전 정책자금 엑기스 특강 내일이네요. 3월 28일 에이스테크노 10차 1309호에서 정책자금 특급 노하우 6가지 노하우만으로 월 1000 버는 비결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6가지 노하우만 배워도 실무자 양성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R&D 지도사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일반 기업 취업하고 R&D 기획 및 지원 관련 컨설팅 창업, 공공기관, 유관기관 이쪽 강사활동, 그리고 컨설팅업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정책자금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은데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가 되면 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특허, SOC, 뭐 아는 것들이 있어야 해먹는데 모르니까 못 해먹어요. 우리가 해먹는다는 표현 좀 그런데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 꼭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 지인분들 중에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보험설계사 뭐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기업 R&D 지도사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평생 잡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금주의 브레인 샤워. 금주의 브레인 샤워.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생에 한 번뿐인 그 찬스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일생에 한 번뿐일 그 찬스를 위한 이야기. 꿈은 이루어진다. 폴 포츠. 여러분들 폴 포츠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꿈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한 사람이 있다. 저 이 폴 포츠 노래하는 거 듣고 저 울었어요. 솔직히. 남자가 쪽팔리게 눈물을 보였는데 이거 실제로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와, 감동적이었어요. 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감동적인 걸 보면 자꾸 눈물이 참으려고 해도 참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하고 집사람 있는 데서는 못하고 저 혼자 영화 볼 때 그럴 때 자, 잔뜩 긴장한 듯 얼어붙은 표정을 한 남자 폴 포츠. 그는 가수를 꿈꾸는 37세의 세일즈맨 폴 포츠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교통사고와 종양으로 꿈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을 하고 영국 최고의 노래 경연대회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예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반주와 함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독설가로 유명한 사이먼을 포함한 모든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하며 박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회의 우승자가 되었고 원 찬스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꿈을 갖고 도전해라. 내게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라. 우리도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도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별풍당사님 별풍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자,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팬님들 모두 한국기술개발협회가 함께한다는 의미로 온 우주의 길을 모아서 팍팍 한국기술개발협회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